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대 감염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의사 감염자가 또 한 명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61세 메르스 환자 1명이 숨지면서 메르스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임승관 아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38번 환자인데요.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와 동시에 응급실에 있었는데도 그 뒤에 격리가 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인원이 존재하는 그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의 특성상 아마도 아무리 철저히 조사해도 전수를 다 밝히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를 결정한 계기가 된 응급실 이송 요원도 비슷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데도 계속 근무를 한 건데요. 이런 상태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슷한 상황의 직원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서울병원의 평상시에 어떤 그 병원의 능력과 그런 여력이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던 문제일 텐데. 아무래도 이 위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자체의 인력도 계속 소모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체 격리도 일어나고 자가 격리도 있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처의 능력이 좀 평소에 대한 기대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감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점 말이죠. 삼성서울병원에서 첫 환자 35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이 환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뭔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격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접촉자 조사에 들어 있었다고 해도 얼마나 밀접한 접촉인가라는 한 구분을 두고 평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상황에서 아마 자체 조사의 내용으로는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밀접한 접촉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던 거겠죠. 예.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그 증상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어떤 가택 격리를 하거나 1인실 격리를 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이 이제 슈퍼 전파자의 어떤 전파력이, 이 감염력이 너무나 독특하게 높으면서 아마도 삼성서울병원도 복지부도 다 예상을 너무 뛰어넘는 감염력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황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언제나 준비란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했는 게 맞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삼성서울병원이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보다 더 빈틈없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격리 대상자 밖에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병원 측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가 확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초기에 평택 성모병원 같은 이 병원 정보를 제때 알려줬다면은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그랬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정부가 그 병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특성 속에서 정말로 꼭 선하게만 작용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평택 성모병원 환자들이 진료를 의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됐어야 됐고 그 타 병원의 진료를 방문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의료기관에 없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험 요인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 공개가 일반 시민사회로 가는 것과 별개의 어떤 층으로서 의료기관에는 반드시 전달됐어야 됐고 전체 의료기관에 전달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평택성모병원 내 환자들을 추적하면서 그 환자들이 가게 된 의료기관만큼은 반드시 전달됐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돌이켜보면 참 아쉬운 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상황에서 감염자 추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와 역학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정말로 오류라는 쪽으로만 너무 몰아붙일 일은 아니고요. 정말 한계가 많은 일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한 34명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한 14명 정도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쪽에 배속되어 있고요. 시도에는 다 합쳐서 18분밖에 안 계세요. 경기도만 2명이고 나머지 시도는 1명씩 있는 이런 셈이거든요.
우리가 역학조사관들이 뭐 파견 나와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이미 소모될 만큼 소모되었고 뭐 지칠 만큼 지친 상태였던 거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의 대형 유행이 있으면 그 병원 자체 인력들에 의한 감염관리실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든지 거기 있는 의료인들의 어떤 도움 행정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을 담보하는 일이었기도 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한계점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시가 말이죠. 삼성서울병원에게 너무 자율권을 줬다가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서울병원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삼성서울병원에 자율권을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뭐 한쪽에서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요. 반대편에서 보면은 또 이런 반대 측면에서 보면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를 돕기 위해서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그런 정부를 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자체적인 의료 인력과 보건 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실패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뭐 정부가 그럼 그것을 되찾아와서 하면 가능할 것이냐. 방금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정부 안에도 그런 역량이 되게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던 역량과 전문성도 지금 소모되고 소진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뭐 서울시가 그것을 갖고 오느냐, 뭐 중앙정부가 그것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서울시, 삼성서울병원, 그다음 민간의료계, 전문의료계, 저희 같은 감염학회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완치되는 분들도 있지만 사망자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부산에서 61세 확진자가 폐렴이 악화되면서 결국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망자들의 특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60세 이상이고 대체로 뭐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기능 이런 등의 기저질환이 없진 않죠. 그리고 60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의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올드에이지로 좀 고령으로 분류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젊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특징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는 분들이 폐렴을 이겨내는 어떤 능력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특히 심폐기능이 약한 분들이 그런 능력이 약하니까 좀 더 그런 이 질병의 경과에 있어서 조금 더 나쁜 경과를 밟고 있고 안타깝지만 생명을 잃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에서 현재 뭐 두 번째 환자, 감기인 줄 알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도 했고요. 그야말로 수백 명을 접촉했다고 전해졌는데 앞으로 감염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분이 이제 여러 곳을 다니고 약국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도 증상이 있은 지 한 8일, 9일 동안은 열밖에 없었어요. 기침, 가래 같은 폐렴 증상이 없었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열병으로 존재하고 병원에 입원할 때쯤 폐렴이 생긴단 말이죠. 예. 따라서 기침을 하지 않는 그런 열만 있을 때는, 열 몸살만 있을 때는 감염력이 약해요. 또 지역사회라는 건 병원의 다인병실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공기의 밀도가 그런 옅은 곳이잖아요.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병원이에요. 이분이 입원했던 병원들. 그래서 어제 저희 감염학회 전문가들도 서울의 경기권에 있는 전문가들도 몇 분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직접 그 병원들 가서 확인하고 정책 조언하고 어떤 검사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끝으로 이제 감염 양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원래 좀 고령자가 많이 감염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30, 40대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출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고령자만 노출된 것이 아니니 당연히 가능한 일인데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유리한데 좀 독특하게도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면역력의 활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염증 사이토카인들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서 폐부종이 오고 숨이 차지면서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삼성서울병원의 선생님, 그 과거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던 거겠죠. 네. 네, 바쁘신데 전화 응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임승관 아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